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됩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 전에 확진됐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말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농업 위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차례로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교회나 종교시설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내부 소모임은 반드시 금지고요. 특히 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신방이라든지 이거 역시 소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임 또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4곳을 고발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한편 주말 휴일 사이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추가됐고 서구 예수소망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광주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고 있는 3만여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20만 원씩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가구 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해 민심 잡기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 연휴 전인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챙길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는 1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 뒤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호남의 변화된 민심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합니다. 어젠 날이 포근하더니 오늘 다시 추워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체감온도상으로는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어제 낮 기온보다 11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최고 13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한 데다 날도 추워서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크니까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대기 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는 달리 광주 지역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다 광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된 지 20년이 넘는 풍암과 금호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10%가량 상승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한 면적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보니 이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신축하고 구축하고 그 갭 차이가 또 대형 평수하고 소형 평수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좀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시내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 이전에 하루 평균 150여 건씩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하순으로 가면서 기존 물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12월 마지막 주 상승폭이 0.18%로 내려간 이후 올해 2월 첫 주 상승폭은 0.1% 아래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를 기존보다 8배 넘게 부담하게 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달리 광주 지역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서 이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의 투자적인 장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좀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5년 안에 83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광주 아파트값 안정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함정 승선 경험이 적은 간부들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이 해상 구조와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선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함정 승선 시간은 29시간에 불과해 현장 지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상 구조나 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인력이 꾸준히 채용되고 있고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 사표를 반려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준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이 법관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탄핵 가결의 이유와 의미 함께 짚어주시죠. 예,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개혁 참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그 방법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이 됐는데요. 사법부의 경우에는 검찰과 다르게 법원의 재판은 다른 기관에게 조정을 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그 재판을 고유하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하면은 법관 탄핵이 그 유의미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판사 탄핵을 두고서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 판사 길들이기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오해받을 소리는 충분하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1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정치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냐라고 본다면 제2의 제3의 법관 탄핵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탄핵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파문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입니다. 다만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탄핵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에서 과연 정권의 눈치 보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눈치 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탄핵 사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사법부가 수장이 그 여권의 눈치를 보았냐 안 보았냐 이 논란이 불필요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바라보는 법관 구성원들의 기분이 매우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조직 내부에 지금 기류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 이후에 곧바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냐라고 이제 따져보면 저는 뭐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3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무려 10년 가까운 임기에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달 28일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탄핵 가결이 된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판사의 임기는 약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른 헌법재판소 심리와 다르게 이 사건은 공개 변론 절차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물리적인 면을 고려를 하면 임성근 판사의 임기를 넘겨서 다음 달 정도에 선고가 되되 다만 법관 탄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헌재에서 몇 가지 설치하는 정도 이후에 이것을 반영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법관 탄핵과 관련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량 생산기지인 농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는 4차례 추경 예산을 짰습니다. 이 와중에 농어업 분야 예산은 2천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동안 농민은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21개 국가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수출 금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 쌀을 제외하고 밀, 콩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수요를 받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분 예산은 절대적으로 GDP의 비중이 또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그 비중에 있어서는 줄어듭니다. 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수도권 집값도 따지고 보면 농업 홀대로 인한 수도권 인구 과밀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식량 자급률과 농촌 소멸 위기를 챙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가칭 식량 인구 위기관 특별위원회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총리님? 예, 뭐 그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튿날까지 8시간여 동안 이뤄진 질의에서 농업 관련은 고작 20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선지급한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재작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남의 7,300여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15억 원가량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고 올해 월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MBC와 뉴시스,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 전남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저녁에 공개됩니다.
한국갤럽의 의뢰에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대선 후보 선호도,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묻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 현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이후 광주 MBC 홈페이지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4군데 도로에 대한 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의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의 여파로 지난해 말 정부 부처 간 협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년 만에 국도 승격이 추진되면서 전라남도는 현재 4개 노선에 대한 국도 승격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고흥 완도간 해안관광도로 42.4km, 고흥 장흥간 해상교량 14km, 고흥 복내간 우주센터 진입도로 6.1km,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18.5km 등 총 81km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고흥에서 완도와 장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와 접속 도로 등은 아직까지 미개통 구간으로 건설 비용만 1조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위치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연결됨으로써 완도라든가 목포, 여수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요충지로 될 걸로 봐서 관광이나 교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국민들이 적극 지금 개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조만간 완공하는 나로우주센터 진입도로도 이미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물류와 교통 흐름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4년에 개통된 이순신 대교 역시 체계적인 유지 관리는 물론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도 승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평균 36억 원에 달하는 진입도로 유지관리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간담회 및 국도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 국도 승격 및 지정국도 지정을 요구하였으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예정됐던 국도 승격 결정이 6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국도 승격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에 기재부 협의를 거치지 못하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다시 짜는 5년 후를 기약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가 평소 하루 평균보다 3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설 연휴 화재 12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또 설 명절 평균 화재는 하루 10건이 넘어 3년간 1일 평균 7건을 웃돌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15일까지 전체 소방서에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어린이집 상시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하루 2차례 방역 소독을 하고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어린이집에 지시했고 특이사항 발생 시 방역당국과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아동 9명, 교사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8개 시군 어린이집이 휴원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비대면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세계 상가 180개 점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상가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6개 상가 360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까지 전남도가 정부 사업에 더해 30% 추가 보조를 했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도 2019년 129개, 지난해 165개에 이어 올해는 196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대명절 춘절을 맞아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촉 행사를 엽니다. 전라남도는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선호도를 반영해 도내 기업의 화장품과 농수산 가공식품 위주로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미백크림과 마스크팩, 아로니아 음료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 가공품과 소고기,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정성 검사는 햄과 소시지 등 제수용과 선물용 식용 가공업체 15개소의 제품 36건과 22개 시군의 식육 판매 업체에서의 소고기, 돼지고기 110건을 수거해 진행했습니다.